자, 이제는 2022년 4회차입니다. 정보전송 일반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항상 이제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자세한 풀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채널,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궁금증 있는 문제들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죠. 국내 통신 선로 설비란 통신 사업자 설비와 건물 내에 가입자 단말기 간을 접속하여 통신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건물 내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정보통신 필답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가 나왔냐면 국내 통신 선로 설비란 해가지고 이 정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이게 뭐냐? 답은 이제 국내 통신 선로 설비다 이렇게 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거는 다음 중 이러한 국내 통신 선로 기술 기준에 대한 국제 표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이 표준안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ISO라는 것은 국제 표준화 기구죠. 그래서 IC도 마찬가지고요. 11801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죠.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가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LTE 기술에서 상향 링크 전송 방식이래요. 우리가 기지국에서 이제 우리가 단말기 쪽으로 오는 신호는 순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향이라고 하고요. 단말기에서 기지국 쪽으로 이제 보내는 신호는 우리가 상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향. 그래서 방향으로는 역방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상향 링크 전송 방식에서 여러 개의 주파수가 섞여 하나의 주파수로 보인다라는 것은 OFDM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통화자들이 전체 부반송파를 개수를 나누어 부반송파 개수를 나누어 사용한다. 이게 부반송파를 여러 개 나눈다. 이 기술이 이제 OFDM 기술 아닙니까? OFDM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PAPR, 피크 전력, 다른 말로 이제 첨두 전력이라죠. 첨두 전력과 에버리지니까 평균 전력이죠. 평균 전력과의 비율, 이것을 PA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한 단말기의 전력 증폭의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OFDM은 기술이 아주 좋은데 큰 단점 중에 하나가 PAPR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두 전력과 평균 전력의 비율이 너무 커서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특히 상향 링크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향 링크에서는 기존의 OFDM 방식을 쓰고요. 상향에서는 다른 방식을 써요. 그래서 PAPR을 줄일 수 있는 싱글 캐리어 FDMA라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싱글 캐리어 FDMA 기술이에요. 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죠. 100mV는 몇 dB 밀리볼트냐. 자, 이게 이제 뒤에 단위가 붙어 있는 것은 절대 레벨이라고 했어요. 절대 레벨. 그래서 dB 밀리볼트 이것은 볼트니까 몇 노구? 그렇죠. 20노구죠. 전력은 10노구. 전압이나 전류가 조절할 때는 20노구. 그 다음에 기준이,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라겠죠. 1 밀리볼트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 밀리볼트 분의 물어본 거에 얼마예요? 100 밀리볼트죠. 단위가 이제 같으니까 단위 환산할 필요 없이 약분을 하면 되고 100이라는 것은 10의 2승이니까 로그 성질에서 앞으로 가서 40이 되고요. 로그 10은 1이니까 40 dB 밀리볼트다.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이 조건은 1mV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뜻입니다. 4번 문제로 가죠. 자, 스마트 안테나는 공간 신호를 인식하여 스마트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안테나 배열을 의미한다. 다음 중 스마트 안테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여기서 1번과 2번과 3번은 다 스마트 안테나 기술이에요.
근데 4번은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이 말은 뭐예요? 하나의 안테나로 송신하고 하나의 안테나로 수신하는 기존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마이모 기술은 여러 개의 안테나를 이용해서 송신하고 또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수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보내니까 동시에 병렬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고속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신할 때는 여러 개의 안테나를 받으니까 공간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이모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스위치드 빔 어레이 안테나죠. 이것은 이제 스위치라는 것은 이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게 스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빔 배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빔의 크기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빔의 방향을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정확한 용어로 빔 포밍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신되는 전파의 방향을 봐서 그 방향을 향하게 할 수 있고 강하면 빔을 적당히 줄여주고 약하면 빔의 크기를 키워줘서 우리가 이제 전력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수명도 커지고 장점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스마트 안테나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적응형이죠. 어답티브니까 어레이 안테나. 배열을 적응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스마트 안테나의 종류들입니다. 이 마이모도 스마트 안테나의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공통선 신호 방식이 나왔네요. 우리가 공통선 신호 방식의 표준으로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게 넘버 7입니다. 별도의 신호 전용 채널을 통해 신호 정보를 다중화하여 고속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용하는 다중화 방식이 뭐냐 그랬죠? 우리가 뭘 써요? TDM 방식을 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전송로의 동적 불안전성 원인으로 발생하는 에러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동적 불안정성 원인이 있고 정적 불안정성 원인이 있어요. 동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우연한 왜곡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상이 안 되는 왜곡이죠. 그래서 예상이 안 되니까 그것을 뭐 없앨 수도 없어요. 상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 보상도 안 되고, 그런 불안전성을 우리가 동적 불안전성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적 불안전성 원인은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능한 어떤 시스템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면 이런 왜곡이 있을 만하다 이런 게 이제 감이 오죠. 그러면 기술이 발달하면 보상도 되고요, 상쇄도 될 수 있는 그런 왜곡을 정적 불안정성 왜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적 불안정 원인에 발생하는 에러로 알맞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이제 종류를 밑에 나열해 놨습니다. 동적인 불안정성 왜곡은요, 우연적인 왜곡이라고 봐야지. 우연적인 왜곡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백색 잡음입니다. 전 주파수 대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 잡음이죠. 이것을 백색 잡음이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충격성 잡음이죠. 순간적으로 팍 커지는 잡음이죠. 그 다음에 상호 변조 잡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폭 및 위상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선, 그 다음에 에코, 페이딩, 그 다음에 위상 지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로의 일시 고장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동적인 불안정성에 의한 원인이 됩니다. 정적인 불안정성의 원인은요, 어떤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서 생기는 왜곡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쇄 및 보상이 가능한 왜곡이죠. 자, 첫 번째 지연 왜곡이죠. 그 다음에 손실이죠.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하모닉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모닉 왜곡이 뭐냐? 신호의 감쇄가 신호의 진폭에 따라서 달라지는 왜곡을 하모닉 왜곡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 왜곡이 있고요. 이제 부호간 간섭이라고 하죠. ISI. 그 다음에 진폭 감쇄 왜곡이 정적인 불안정성에 의한 왜곡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 드렸는데 구분은 좀 할 만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은 지연의 극은 정적인 불안정성에 있네요. 그 다음에 에코는 어디에 있어요? 에코는 여기 있죠. 동적인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 손실도 이제 여기 있고, 주파수 편의도 이제 여기 있죠. 주파수 편의도. 그래서 다 정적인 불안정성 원인이고, 에코만 동적 불안정성 원인이 해당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7번 문제로 가죠. 다음 보기 중 기저대역 무선 전송 기술 방식으로 응용되는 UWB가 나왔네요. 자, 이 UWB는 반송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일반적인 변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아주 주파수가 높은 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펄스가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펄스가 짧고 길고에 따라서 펄스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변조를 ppm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ppm이라는 변조 기술을 이제 이용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반송파에다 실어 보내는 그런 변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송파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스템이 간단합니다. 그 대신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대역폭이 넓어요. 그래서 많은 신호를 한 번에 대역에 실어서 보낼 수 있어서 고속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무선 팽 기술 중에서 가장 고속도의 전송을 내고 있는 게 UWB예요. 그래서 UWB의 방식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선택한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을 보시면 매우 짧은 펄스 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ppm이라는 변조 기술을 이용한 단거리 고속 무선 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번은 맞았죠? 그 다음에 송신기 제작이 쉽고 저렴한 가격. 왜 송신기 제작이 쉽다 그랬어요? 변조를 반송파에 실어보내는 그런 변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송파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맞는 거죠. 반송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송신기가 제작하기 쉽다. 이런 말이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회로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전력 소모하에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역폭이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속의 전송 기술을 갖고 있는 무선 팽 기술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반송파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명 기저대역 상태다. 이게 낮은 대역을 쓴다 이 말이죠. 수기가헤르츠의 넓은 주파수 대역에 매우 높은, 여기가 틀렸네요. 이 수기가 이상의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는 건 맞는데요. 매우 높은이 아니라 매우 낮은 스펙트럼 밀도로 전송한다요. 낮은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리을은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전자계산기의 기억 요소, 메모리를 말합니다. 사용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뭐 알죠. 뭐 디스크도 메모리고요. 레지스터 메모리고, 플립플롭도 기억 소자죠. 메모리라고 볼 수 있죠. 인버터는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자, PDH 중 북미식입니다. T1 반송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북미식이에요. 전송 속도를 물어보고 있네요. 1.544 메가bps를 갖고 있죠. 유럽식인 이온 반송 시스템은 2.048 메가bps를 갖고 있죠. 이 두 가지 속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대륙곰파의 페이딩이 아닌 거 그랬네요. 계속해서 이제 페이딩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대륙권 B그룹 안개 기상 변화가 있는 곳이죠. 주파수대로 따지면 VHF대요. 초단파대죠. 그러니까 전리층은 단파대고요. 대륙권은 초단파대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패딩의 종류도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가장 심한 패딩이 여기 안 나왔네요. 예, 산란형 패딩이 있었죠. 가장 심한 패딩, 산란형 패딩이 하나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하지 않고 완만한 패딩이 있죠. 신틸레신 패딩. 지구 등가 환경계수 K 때문에 생기는 패딩이 있죠. K행 패딩. 예, 공기의 역전층 때문에 생기는 패딩. 뭐가 있어요? 덕트형 패딩. 뭐가 빠졌어요? 또 하나, 5개니까 비구름 안개 때문에 생기는 패딩. 감색. 자, 이렇게 빠졌네요. 아닌 건 도약성 패딩. 이거는 단팥대예요. 단팥대에 나오는 패딩입니다. 그래서 단팥대에 나오는 패딩의 종류 5가지. 그 다음에 대륙권에서 나오는 패딩의 종류 5가지. 각각의 또 경감책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5단의 귀환 시프트 레이스트로 구성된 PN 부호 발생기 출력 데이터 계열의 주기는 얼마냐. 5단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2에 n승단 가지의 부호가 발생하고요. 거기서 하나는 빼줘야 돼요. 모두 0인 경우 하나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인데 5단이라고 했으니까 2의 5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의 5승이 32죠. 그래서 답은 31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2번으로 가죠. 자, 12비트의 정보가 6ms마다 전송된다면 비트율은 얼마냐 그랬죠. 그래서 12비트의 정보가 6mm마다 전송된다면 비트율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BPS는요. 데이터 신호 속도라고 하는 비트율 BPS는 n 곱하기 전송 속도예요. n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죠. 근데 여기에 이제 6ms라는 주기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기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원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보호속도라는 B가 들어가야 돼요. 보호속도. 단위는 바우드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보호, 사람 이름이니까 보호라고 해야 돼요. 보호라는 단위입니다. 원래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주기가 주어질 때 이 보호속도는 주기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자 12비트라고 줬습니다. 12 곱하기 주기가 6ms,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미리세크니까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은 친절하게 또 약분하기 좋게 냈네요. 2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분자로 가면 10의 3승 BPS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킬로 BPS가 되니까 2킬로 BPS. 뭐 BPS로 따지면 2000 BPS가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보죠. 자, 단파 통신에서 페이딩에 대한 경감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이딩에서 단파대 통신입니다. 단파대 통신 페이딩에 대한 경감법이에요. 자, 간섭성 페이딩이 있죠. 그 다음에 편파성 페이딩이 있고요. 흡수성 페이딩이 있습니다. 선택성 페이딩이 있네. 하나 빠진 게 도약성 페이딩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단파대 5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간섭성 페이딩은 AGC 회로가 아니죠. 주파수 합성법이에요. 또는 공간 합성법입니다. 얘는 2가지예요. 주파수 합성법을 써도 되고 공간 합성법을 써도 됩니다. 편파는 이름이 같죠. 편파 합성법 맞아요. 합성법을 영어로 다이버시티라고 하죠. 흡수성 페이딩이 이제 AGC라든지 AVC 이런 걸로 이제 경감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택성 페이딩은 주파수 다이버시티 또는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 통신 방식을 쓰게 되면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도약성 페이딩은 이제 주파수 합성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무선 쪽을 공부하셨다면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좀 새로 들어온 파트라 무선 쪽이 새로 온 문제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특정 시간 동안에 1000만인가요? 1000만 개의 비트가 전송되고 전송된 비트 중 2개가 오류로 판명되었다 할 때 비트 에러율 구해라. 이 비트 에러율이 뭐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에도 2차 시험이죠. 필답형에도 잘 나오죠. 이 비트 에러율, BER라고 하죠. 총 전송된 비트 수예요. 총 전송된 비트 수가 얼마예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10의 7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만 빌릴까요? 10 곱하기 10의 6승이라 할게요. 그게 10의 7승이니까 5가 되죠? 그러면 0.2가 돼서 0.2 곱하기 이게 분자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마이너스 6승. 2로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아시겠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다중 입출력 안테나의 핵심 기술이 아닌 것. 마이모 기술이죠. 마이모 안테나의 핵심 기술이 아닌 것 그랬네요. 자, 답은 딱 보이네요. 1번이죠. 핸드오버는 우리가 인접한 셀 간의 통화 절한 기능을 우리가 핸드오버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셀과 셀을 이동할 때 이동체가 우리가 기지국을 전환을 해주는 전환 기술을 핸드오버, 다른 말로 핸드오프라고 하죠. 나머지 이제 공간 다중화라든지 다이버시티 협성법이라든지 사전 코딩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모 기술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다중 안테나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 자, 먼저 공간 다이버시티 이득이 있습니다. 공간은. 자, 페이딩을 감소할 수 있고요. 다이버시티 효과 달성 등 신뢰성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간 다중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간 다중화 이득이 있어요. 대역폭 증대 없이도 고속화, 그 다음에 대용량 전송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안테나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대역폭을 늘리지 않아도 어때요?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속으로 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빔포밍 이득이에요. 자, 일명 이제 안테나 어레이, 배열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레이 이득 및 간섭 제거 이득,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전 코딩 기술이 나와 있네요. 사전 코딩 방식으로 STC. 자, 우리가 이제 마이모에서 사용되는 전송 코드 형태를 STC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전송 정보의 다이버시티 효과를 주어 정보 전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이모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기술을 모르더라도 핸드오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레치 회로나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에 주로 사용되는 플립플롭.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가 레치라든지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이제 많이 쓰는 플립플롭은 D 플립플롭입니다. D가 이제 딜레이 또는 데이터의 약자를 쓰죠. 입력된 데이터가 출력으로 그대로 유지돼서 나간다. 그래서 데이터 단자다. 이렇게 해서 D 플립플롭 이렇게 말도 하고요. 가르친 교수님 따라서 입력된 데이터가 약간의 딜레이를 두고 나온다. 그래서 딜레이 약자 D를 쓴다. 이런 교수님도 있죠. 물론 책들이 이제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 D 플립플롭을 이용하면 이런 시프트 레지스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치라든지 시프트 레지스터로 사용되는 플립플롭은 D가 사용됩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분류 방법이 다른 것은? 자, 이제
광섬유에 단일 모드 광섬유냐 다중 모드 광섬유냐, 하나의 광섬유에 빛을 하나만 보내냐, 각도를 조정해서 여러 개를 보내냐, 그게 이제 전송 모드에 따른 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단일 모드 광섬유가 여기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전송 모드입니다. 그래서 전송 모드에 따른 분류고요. 이 계단형이냐 언덕형이냐 삼각형이냐는 코아와 클레이드의 굴절률 차죠. 그래서 굴절률 분포예요. 그래서 굴절률 분포에 따른 분류가 계단형, 언덕형, 삼각형.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언덕형이죠. 우리가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에는 필요 없지만 다중 모드 광섬유에는 모두 간 분산이 심해요. 그래서 모두 간 분산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광섬유가 언덕형 광섬유 파이브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 모드 광섬유에서 모두 간 분산을 없애기 위해서, 없앤다기보다는 줄이기 위해서 쓰는 광섬유가 뭐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것을 이제 GIF라고 하는데 그레디드 인덱스 피버의 약자입니다. 그것을 언덕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GIF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으로 가죠. 자, 다음에 구형파 신호에 대한 시력값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이 이제 2차 필답형에 이 구형파하고 또 비슷한 파가 있어요. 그래서 구형 반파라고 부르는 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구형파예요. 구형파라는 것은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펄스 모양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파를 구형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형 반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플러스 파만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원점이면 플러스 파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파가 있죠. 이것도 이제 구형파의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구형 반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림을 안 주어주고 구형파에 뭐 여기처럼 시력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수험생분들이 질문이 많아요. 이게 구형파고 이것은 구형 반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르냐면 구형파는요, 평균값이나 시력값이나 진폭이나 다 똑같아요. 이 구형파 신호에서요, 여기가 이제 진폭이죠. 이 높이가 진폭이에요. 그럼 진폭이 A잖아요. 그죠? 근데 플러스 파가 마이너스 파가 같기 때문에 A를 평균을 내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파들은 평균을 낼 때는 이 한 주기를 평균 안 내요. 반 주기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똑같죠. 평균이 A겠죠. 그 다음에 시력값도 마찬가지죠. 시력값은 뭐요?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똑같아요. 또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구형파는 진폭과 그 다음에 평균값과 그 다음에 시력값이 모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시력값이 얼마냐니까 이 진폭을 딱 보고 A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구형 반파는 달라요. 구형 반파는 한 주기를 평균을 내거든요. 절반이겠죠. 평균값이. 그래서 얘는 평균값, 시력값, 진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그려 나왔습니다. 자, 2차 필답형 본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수험생들이 다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옮겨놨어요. 자, 정연파, 여러분들 아시는 사인, 코사인 정연파에서는 우리가 최대값, 진폭이 주어지면 최대값이 진폭이죠. VM이라는 진폭이 주어지면 시력값은 루트 2로 나누는 것이 이제 맞죠. 시력값이죠. 예,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약 0.707 정도 돼요. 그래서 최대값에 0.707 정도 곱한 것이 시력값이에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2를 최대값에다 곱하죠.
그러면 이게 0.637 정도 돼요. 0.6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에다가 0.637 정도 곱하면 가요. 근데 이제 정연 반파죠. 반파. 정류회로에서 전파 정류회로가 있고 반파 정류회로가 있잖아요. 반파를 했다. 그러면 얘는 2로 나눕니다.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얘는 파이분의 2를 곱해요. 얘는 파이분의 2인데 파이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런 걸 알아둬라. 마찬가지 구형파에서도요. 아까 그랬죠. 구형파는 진폭이나 즉 최대값이나 시료값이나 평균값이 같다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구형 반파는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폭이 최대값이 이제 주어지면 구형 반파는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눠줘야 돼요. 시료값은. 그다음에 평균값은 2로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 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죠. 자, 문자 방식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전송 제어 문자가 아닌 거. 10개 문자 중에 아닌 게 하나 있네요. 답은 3번이죠. 자, 우리가 ENQ라는 것은 뭐 송신 요구를 할 때 쓰는 전송 제어 문자고요. DLE는 본연에 원래 이제 전송 제어 문자들의 원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 쓰는 전송 제어 문자죠. 자, ETB는 End of Transmission 블럭의 약자예요. 블럭과 블럭 사이의 기호죠. 그걸 ETB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다 전송 제어 문자고 3번만 아니다라는 거죠. 자, 20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전자기파,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전자기파를 파장이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파장이 짧다는 것은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감마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적외선 수이다. 자, 2번. 전자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건 주파수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직진성이 강하죠. 반대로 말하면 회절성이 약한 거예요. 지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직진성과 지향성이 강하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는 거죠. 전자파는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장의 진동이 전파함으로써 전자 에너지를 운반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가 아니라 전자적인 유도예요. 전자적 유도입니다. 우리가 전자파가 발생하는 원리를 보시면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라면 전파를 만드는 매질은 전개 성분과 자개 성분이에요. 이게 전파를 만드는 매질이에요. 이 전개가 만약에 이렇게 진동했다 그러면 이 전개가 이 자개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같은 에너지만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 자개가 다시 이 전개를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개가 만들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자개를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서로 직교하면서 서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전자기적 유도예요. 그래서 전파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개 성분은 이렇게 진동하고 자개 성분은 이렇게 진동하면서 서로 90도 간격으로 교차하면서 파는 또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전자파는 파가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횡파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유도를 전자기적 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적인 유도 땡.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20문제 다 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항상 카톡 채널,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